유럽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새로운 글로벌 기준이다. 2026년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외쳤습니다. 회의장에서 들린 단어는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미국 국방부 차관이 유럽 안보회의에서 갑자기 한국을 꺼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어요. 비교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고 저의 보고서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게 무엇을 요구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그 기준이 됐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뮌헨. 저는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소속 분석관으로 뮌헨 안보회의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회의장 뒤편 자리, 노트북 화면에는 빼곡한 메모가 쌓이고 있었죠. 그날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우크라이나 지원, 나토 방위비 분담.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특별히 놀랄 것도 예상 밖의 내용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발언대에 선 사람은 엘브리지 콜비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콜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콜비의 발언은 예상대로 흘러갔죠. 중국, 인도태평양, 나토 분담.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들려선 안 되는 단어가 들렸어요. 사우스 코리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장 앞쪽 각국 대표단이 앉은 자리에서 몇몇이 조용히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어요. 저만 그 단어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안보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왜?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콜비가 아무 맥락 없이 한국을 꺼낼 리 없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단어를 계산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워싱턴의 전략 문건을 직접 설계한 인물이에요. 즉흥 발언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죠. 저는 다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타이핑보다 듣는 게 먼저였어요. 회의장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바뀐 느낌이었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과 지금 이 공간의 무게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콜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짜 핵심은 러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유럽 대표단 누군가가 조용히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콜비의 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콜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스스로 주도하려 한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문장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돌렸죠. 재래식 방어. 스스로 주도. 한국. 이 단어들의 조합이 낯설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는 유럽 안보의 중심 무대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 나토 회원국들, 유럽연합 대표단이 모이는 자리예요. 여기서 한국이 기준점으로 등장한다는 건 제가 알던 회의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콜비가 예시를 들기 위해 잠깐 언급하는 정도라고. 하지만 발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콜비는 한국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점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였어요. 콜비가 한국을 꺼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유럽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회의장 앞쪽을 훑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 독일 대표단, 이탈리아 측 인사들.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무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준비하던 보고서는 러시아 위협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유럽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분석하고 나토 내 독일의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어요. 한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의 어떤 페이지에도 어떤 각주에도. 그런데 지금 이 회의장에서 한국은 유럽보다 먼저 호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옆에 놓아뒀던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어요. 왜 한국인가? 단순한 의문이었지만 이 질문이 그날 이후 제 보고서 전체를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콜비의 발언은 계속됐고 회의장 안의 긴장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쌓이고 있었어요. 유럽 안보 회의였는데 분위기는 묘하게 동아시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죠. 한국이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곧 등장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3.5%. 콜비는 한국이 국내 총생산 대비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타이핑을 멈추고 숫자를 그대로 메모지에 눌러 적었어요. 3.5. 마침표. 퍼센트.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약 2%를 간신히 넘긴 수준입니다. 나토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목표치가 바로 2%였는데 독일은 그마저도 최근 몇 년 사이에야 겨우 도달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1.5%에도 못 미쳤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2% 초반대입니다. 이탈리아는 더 낮아요. 나토 30개 회원국 중에서 2%를 꾸준히 초과해온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5%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나토 기준의 거의 2배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예산이란 건 정치입니다. 어느 나라든 국방비를 올리려면 복지를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해요.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정치적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3.5%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었죠. 콜비가 이 숫자를 민헨에서 꺼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앞쪽 좌석을 봤습니다. 독일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옆 사람에게 몸을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무슨 말을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충분히 읽혔습니다. 불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압박이다. 외교적 언어는 늘 부드럽습니다. 직접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대신 사례를 들고 수치를 제시하고 비교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콜비의 발언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한국이 3.5%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유럽은 얼마를 할 것인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독일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석관이기 이전에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으로서 이 비교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정전 상태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이 국경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3.5%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라는 위협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를 놓고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콜비는 그 대조를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고서 초안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러시아 위협 분석, 나토 대응 전략, 독일의 역할. 이제 거기에 새로운 항목 하나가 추가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 콜비의 발언이 끝나갈 무렵 저는 메모 화면을 잠시 닫았습니다. 더 이상 받아 적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이미 정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콜비가 말한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 맞춰보니 퍼즐이 너무 선명하게 완성됐습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사실 오래전부터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국 견제가 최우선입니다. 인도 태평양이 핵심 무대예요. 미국의 군사 자원, 예산, 외교적 에너지가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건
워싱턴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콜비의 발언은 그 전략의 다음 문장을 읽어준 것이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려면 다른 곳에서는 동맹이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순하고 냉혹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민헨의 2월 하늘은 흐렸어요. 회의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에서 지금 논의되는 건 그 평화가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누군가 미국이 유럽을 떠나려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이 유럽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신호는 없어요. 나토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미군은 여전히 유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짐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누는 방식의 예시로 한국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부터도 분단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어요. 유럽은 그때마다 논의하고 합의하고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결이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직접 요구했어요. 방위비를 올려라, 국방비를 늘려라. 유럽은 그 요구에 반발하거나 협상하거나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사례를 제시했어요. 이게 훨씬 영리한 방식입니다.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3.5%를 선언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이 재래식 방어를 스스로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은 그 사실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이 말을 짚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이 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은 지금 유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 집중할 것이다. 당신들은 당신들 앞마당을 당신들이 지켜라. 그 기준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나왔다. 회의장 안에 앉아있는 유럽 대표단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빈 메모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목 없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을 떠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유럽이 스스로 서야 한다는 신호는 이제 숫자로 제시됐다. 콜비의 발언 중에 유독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한다. 저는 이 표현을 메모지에 따로 옮겨 적었습니다. 단순한 방어력 강화 이야기라면 굳이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병력을 늘린다거나 무기를 구입한다거나 훈련을 강화한다는 표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콜비는 주도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이건 군사 전문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자권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한국의 경우 평시에는 한국군이 자체 지휘권을 갖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아래 작전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장성이 맡습니다. 즉 전쟁이 나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일부가 미국 측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 전자권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합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시기가 연기됐어요. 안보 환경, 북한 위협 수준, 한국군의 준비 상태 등을 이유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논의 자체는 끊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콜비는 지금 그 맥락 위에서 한국이 주도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분석관으로서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단순히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지휘 책임까지 포함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유럽도 같은 요구를 받는다면 나토 체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나토 최고사령관, 즉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관례적으로 미국 장성이 맡아왔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 자리를 유럽에 넘기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적으로만 보면 유럽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미국의 보호막이 얇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얼굴들. 이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전자권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콜비의 발언을 들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도라는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는 누구든 느꼈을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나선다. 미국이 뒤로 물러선다. 그 구도가 뮌헨 회의장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주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의 문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된 동맹과 그렇지 않은 동맹 사이에서 미국은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전략 문서로, 예산 배분으로, 그리고 오늘 이 회의장에서 콜비의 입을 통해 유럽은 어느 쪽인가? 저는 그 질문을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유럽에게 러시아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러시아까지는 직선거리로 15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외교 노선을 조율해왔어요.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짓밟힌 기억이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고 있어요. 이건 지도 위의 선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콜비의 비교가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다르다고,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위협은 북한 하나입니다. 유럽은 핵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어요. 규모도 성격도 역사도 다릅니다. 하지만 콜비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마주하면서도 더 많은 책임을 지려 한다. 저는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반박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륙 간탄 도미사일 시험을 반복하고 있고 도발 수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전쟁은 공식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만 있을 뿐 평화협정은 없어요. 법적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3.5%를 선언하고 주도를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등을 기댔습니다. 회의장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이 비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분석관으로서 감정을 걷어내고 팩트만 보려고 했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실질적 전쟁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리고 자국주도 방어 체계를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논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어요. 나토 회원국 중 상당수는 아직도 2%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뼈 아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독일 분석관으로서 이 사실이 특히 불편했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억제해왔어요. 헌법에 군사 행동에 대한 제한이 명시돼 있고 국민 정서도 오랫동안 반군사주의적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맥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독일도 달라지려 했어요. 숄츠 총리가 시대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선언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기금도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3.5%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콜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꺼낸 거예요. 저는 회의장 안을 다시 천천히 훑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얼굴에서 비슷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불편함, 그리고 그 불편함을 애써 감추려는 표정들. 누군가는 자료를 들여다보는 척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콜비의 메시지는 이미 회의장 안에 박혀 있었어요. 러시아 위협은 실제한다. 그런데 같은 조건 혹은 더 혹독한 조건에 한국은 더 많이 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를 핑계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러시아 때문에 더 해야 한다. 저는 메모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위협의 크기가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장이 마지막 발언을 정리하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면서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노트를 챙기는 사람, 통역 이어폰을 반납하러 가는 사람, 명함을 교환하는 사람들로 복도가 채워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 들은 내용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왔는데 바로 옆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프랑스 측 분석관이었습니다. 이름은 로랑, 몇 차례 나토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에요. 로랑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콜비 발언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적인 자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저렇게 앞에 세울 줄은 몰랐어요. 로랑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모델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 질문이 복도 공기 속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로랑도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내뱉은 거였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독일 대표단 선임 참사관인 베르너가 이탈리아 측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베르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보고서 방향 바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르너가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기준으로 가져온 건 처음이에요. 아시아 국가를 유럽 안보 논의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게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전략적 메시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닐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콜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즉흥적으로 한국을 꺼낼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워싱턴에서 검토되고 승인된 발언일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는 분명했죠. 복도 한쪽에서는 폴란드 대표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제법 컸어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4%에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답게 방위비에 관해서는 늘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폴란드 측 인사 하나가 웃으며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콜비가 칭찬해야 할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폴란드죠. 주변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거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로랑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랑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민헨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네요. 로랑이 말했습니다. 유럽이 미국 의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독자주도 모델로 전환할 것인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목을 지웠어요. 러시아 위협 대응 방안. 그 위에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던진 질문. 제목이 바뀌는 순간 보고서 전체의 구조가 머릿속에서 다시 그려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는 걸 제목 하나를 바꾸면서 비로소 실감했어요. 민헨을 떠나는 비행기는 저녁 늦게 출발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회의장에 있었어요. 이륙하고 나서 기내가 조용해지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띄웠어요. 제목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던진 질문. 마지막 챕터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석관으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수십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나토 확장, 러시아 위협 평가, 유럽 방위 산업 현황. 그 어떤 보고서에도 한국이 주요 변수로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늘 다른 맥락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를 안고 미국의 해구산 아래 안보를 유지하는 나라. 유럽의 관점에서 한국은 지원 대상에 가까운 이미지였어요.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이 지키는 동아시아의 전초기지.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국 전략 문서에서 한국은 모범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논의에서 비교 기준이 됐어요. 동맹 역할 분담의 상징으로 뮌헨 한복판에서 호명됐습니다. 보호를 받던 나라가 어느 순간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돼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다. 이는 동맹 내 역할 재정립의 신호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전략 자원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 방어의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을 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콜비 차관이 이를 유럽 앞에 제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장을 적으면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이 위치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한국군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방위 산업을 키웠고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어요.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전투기를 팔았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는 유럽 전장에서도 논의되는 수준이 됐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투자, 수십 년의 선택이 쌓인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뮌헨 회의장에서 유럽을 향한 비교 기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선 비행기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한 밤하늘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유럽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재편은 이미 시작됐어요. 인도 태평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유럽이 계속 미국 의존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사례를 계속해서 꺼내들 겁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비교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되니까요. 반대로 유럽이 자체 방위력을 키우고 독자적 지위 구조를 강화한다면 그건 나토 체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치적 비용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장에서 확인한 건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군이 지키는 나라로 인식됐다. 지금 한국은 미국 전략 문서의 모범 사례이자 나토 압박의 기준점이며 동맹 역할 분담의 상징이 됐다. 이 변화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이 앞으로 어떤 동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의 선택은 하나의 좌표가 됐다. 뮌헨의 그 회의장에서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비교 기준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유럽은 그 기준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비행기는 조용히 날고 있었고 기내 불빛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뮌헨에서 하루 저는 러시아를 분석하러 갔다가 한국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제가 쓴 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뮌헨 회의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유럽 앞에 꺼내든 비교 기준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머뭇거리는 유럽과 북한을 마주하면서도 주도를 선언한 한국. 이 두 장면이 겹치는 순간 세계 안보 지형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바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모델이 던진 질문. 그 질문은 유럽만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